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공지능에 의한 변화는요, 단절적이고 불규칙적이고 또 불확실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맞서기 어려운 좀 큰 위협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기업에게는 이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혁명 시대에 큰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요, 이 기술이 가져올 변화의 그 이면을 꿰뚫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변동성이 높은 산업에서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도태된 이 기업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경영자의 통찰력은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될 것입니다. 포브스는 이 상당수의 경영자가 인공지능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른 채 도입하는 이 현실을 지적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의 장밋빛 미래에 도취되어서 이 방향성 없이 도입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죠. 물론 인공지능 기반 제품, 이 서비스를 만드는데 필요한 시간과 가치를 추정하는 것부터가 어려운 일입니다. 데이터를 이용한 알고리즘 학습은 다른 디지털 프로젝트에 비해서 훨씬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성공과 실패에 대한 불확실성도 큰 편입니다. 고위험의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섣불리 다가서기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뭘 통찰해야 할까요? 세 가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문제를 통찰해야 됩니다. 과거에 변화가 크지 않고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정형화되는 시기에는요, 풀어야 될 문제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고, 또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how to solve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기술 혁명으로 인해서 산업의 변화가 큰 지금은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무엇을 해결할 것인가? what to에 대한 통찰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때 차량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변수는 과연 무엇이 될 것인가? 자동차 보험 회사의 수익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데 무엇부터 해결해야 할까? 그리고 수많은 고객 데이터를 통해서 알고리즘 학습을 하는 동안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그 지점은 어디인가? 우리 회사를 위협할 만한 AI 기반 혁신 기업은 어느 영역에서 어떤 형태로 등장할 것인가? 이런 종류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조직은 무엇부터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문제를 추적하는 질문이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인공지능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자기 조직에 대한 솔직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많은 조직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지만 모두가 똑같은 효과를 보지는 못합니다. 선도적인 이미지로 포장하기 위해서 무늬만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기업도 많습니다. 내가 가진 약점을 분명히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해야 기술이 잘 작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상태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하면 실질적으로 창출되는 가치가 별로 없을 수가 있죠. 인공지능은 조직의 호환을 요구하는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솔직한 이해가 있어야 조직을 움직이고 AI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도입은 조직의 대대적인 변화를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또 준비가 되었는지 냉철히 따져봐야 합니다. 조직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상태에서는요, 모든 것이 현실 가능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경영자는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또 무엇을 무시해야 할 것인가? 이걸 깨닫기 위해서이죠. 인공지능은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고려해야 될 요소도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를 통찰하고 인공지능이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최적의 지점에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통찰을 해야 할 것은요, 기술의 잠재성입니다. 사실 기술 자체는 현상입니다. 기술 이면에 숨어 있는 본질적인 가치를 읽어내는 게 필요합니다. 같은 기술을 보더라도 그 가치에 대한 해석은 다르죠.
2014년에 구글이 네스트랩스라고 하는 스타트업을 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원에 인수했습니다. 네스트랩스는 5cm 정도 되는 온도 조절기를 만드는 작은 회사지만 구글이 해석한 이 회사의 가치는 단순히 이 온도 조절기가 아니었습니다. 향후에 스마트홈 시대를 선점하는 데 있어서 이 작은 기기가 결정적인 교두보 역할을 하리라고 예상을 한 거죠. 이 온도 조절기는요,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화재 경보기와 같은 50개 이상의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연계가 됩니다.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집 안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이 사용자에 따라서 지능적으로 맞춤 작동하도록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기술을 보고도 일반 사람은 온도 조절기로 이해를 하지만 구글은 거대한 스마트홈 시장을 내다봤습니다. 그 결과로 구글은 네스트랩스의 연 매출인 3억 달러보다 무려 10배나 많은 돈을 지불하고 이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의 인수 비용이 연 매출의 1.5배에서 2배 정도 되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액수입니다. 과거에 구글은 시장에서 평가한 가치보다 훨씬 큰 금액인 16억 달러의 유튜브를 인수했죠. 유튜브는 그 이후에 50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구글의 현금 흐름을 한 절반가량 창출하고 있습니다. 통찰의 크기입니다. 기술의 잠재성을 통찰하기 위해서는요, 하나의 기술이 어떻게 시장에 진입해서 성장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버드대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가 와해성 기술을 소개했는데요. 이 와해성 기술은 기존 기업들을 시장에서 몰아낼 만큼 영향력이 크지만 시작 시점에는 열등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기존 기술을 밀어내고 또 시장을 지배하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완벽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크리스텐슨 교수에 의하면 와해성 기술은 처음에 눈에 띄지 않고 부족한 게 많은 상태에서 시장 잠식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이폰이 2007년 시장에 처음 나왔을 때는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아이폰은 당시 휴대폰 업계의 2위였던 노키아와 모토로라 이 기기보다 크고 무거웠죠. 또 통화가 끊어지는 이 콜 드롭이 심했습니다. 노키아가 이미 3G 휴대폰을 내놨지만 아이폰은 그때 당시에 2G였습니다. 데이터 처리 능력이나 카메라 성능 이런 것도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뒤떨어졌죠. 성능 면에서 아이폰은 그야말로 열등한 제품이었습니다. 휴대전화 본연의 기능은 떨어지지만 아이폰은 내 손안의 PC를 지향하면서 모바일 혁신을 선도했고요. 기존의 이 식상한 기기와 다른 세련되고 창조적인 컨셉 그리고 아이디어를 내세워서 다른 회사 제품들을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폰은 휴대전화 시장을 재편했죠. 인공지능 기술은 잠재성이 많지만 실제 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나 서비스는 아직 이 파일럿 수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 열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는 음성인식 기능이 있지만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을 때가 많고 구글 번역 서비스 역시 비록 정확도가 이제 높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문맥을 파악하지 못해서 다시 손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율주행차도 도로에 돌아다니기에는 아직 이 도로 상황을 스스로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로보 어드바이저는 아직 시장의 모든 변수를 고려하지 못하고 투자 수익률도 전문 펀드 매니저에 비해서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기술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초기 단계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성능은 아직 사람들의 눈높이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경영자가 봐야 할 것은요, 단순한 기술의 현재의 사양이 아니라 이 기술이 장차 만들 시장의 크기, 가치의 크기입니다. 산업을 선도한 기업들은 대부분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기술의 미래 잠재성을 보고 조기에 도입해서 이 시장 선점에 성공했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한편 인공지능이 가져올 소비 문화의 변화도 경영자가 통찰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서비스가 고도화될수록 소비자들은 AI 기반 서비스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일일이 찾아보면서 구매하는 것보다 나를 잘 아는 AI가 추천해주는 구매 대안이 더 탁월하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될 것이죠. 사람들은 주체적으로 소비 의사 결정을 하기보다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의사 결정을 맡기게 되는 경향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중요하고요. 바로 브랜드 영향력이 약해지고 인공지능 서비스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완전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브랜드가 절반 정도는 제품에 대한 설명을 어느 정도 해주었습니다. 좋은 브랜드는 좋은 상품을 팔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죠. 하지만 AI가 시장에 있는 이 모든 상품군을 비교하고 분석해서 사용자에게 가장 잘 맞는 대안을 추천해주는 상황에서는 브랜드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브랜드의 힘에 의지하기보다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포트폴리오 안에 드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AI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제품의 이 필터링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제품을 파는 기업 입장에서는 공략해야 될 대상이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AI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B2C 시장에서 B2AI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기업 마케팅 입장에서는 AI 플랫폼에 채택되기 위한 전략이 중요해질 것이고요. AI를 먼저 공략하면 AI가 소비자를 설득하는 방식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를 통찰하는 것이 경영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자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수익성을 통찰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목적은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을 위한 ROI 목표가 존재해야 하고요.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데이터 학습을 할 수 있고, 또 대기업의 경우에는 마케팅을 위한 통찰력을 얻고 자동화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익은 늘어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경영자는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가 얼마나 창출될 수 있는지를 냉철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인공지능으로 이 새롭게 탄생한 제품과 서비스가 경쟁사에 비해서 어떤 차별점을 갖고 있는지 이런 이 가치 제한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하고요. 타깃 고객이 느낄 그 가치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고객에게 제공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현금 흐름을 창출할 것인지를 꿰뚫어 봐야 합니다. 비용도 마찬가지죠. 인공지능을 도입할 때는 단순히 시스템 구입에만 비용을 쓰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해서 이 프로세스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인력에도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기술을 다룰 줄 아는 인재를 확보를 하고 교육하는 데도 비용이 수반되고요. 응용 제품을 보완하는 데 이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도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수익 실현을 위해서 이 단기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해서 이런 전반적인 영향을 고려해서 ROI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인공지능 프로젝트는요,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성 있는 몇 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만들고 시나리오에 대한 수익성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통찰의 기본은요, 풍부한 지식입니다. 인간은 역량이 한계가 있고요. 의사결정이 또 복잡하고 불완전한 정보 같은 이런 문제 때문에 의사결정을 완벽하게 내리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은요, 지식의 기반에 좌우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다 인지하지 못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게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각자의 시야에 또 관심사에 들어오는 것만 인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지 자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또 심지어 이 해석은 각자 가지고 있는 지식에 기반해서 다르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기술자나 경영자나 역사학자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각자 보유하고 있는 지식의 양에 따라서 대상을 해석하는 양상은 달라지게 됩니다. 딥러닝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다면 이걸로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통찰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사례를 접해본 사람은요, 기술의 잠재성을 수월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지식을 쌓으면 자기만의 지식 기반이 생기고 이거는 곧 통찰력의 근간이 됩니다. 기술적인 통찰력은 단순히 기술의 규칙, 절차, 도표 이런 표면적인 지식을 아는 데 머무르지 않습니다. 기술을 시장에 선보일 때 일이 어떻게 돌아갈지, 어디서 잘못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꿰뚫어 보게 되는 겁니다. 인지과학자 게리 클라인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죠. 통찰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그 분야에 통달해야 한다. 전문성을 갖출수록 통찰에 가까워지는데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요, 경험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업을 듣거나 책만을 읽어서만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요소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나만의 정신적인 모델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요,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요. 또 사례를 통한 간접적인 경험도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특히 실패 사례가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는지, 또 어우러지지 않는 부분을 꿰뚫어 보고 중요한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어야지 통찰에 이르게 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경영자가 기술에 대한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는 AI에 숙달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에 기반하지 않은 사업이 거의 없을 정도로 보편화가 될 텐데요. 대부분 비즈니스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고도화가 될 수 있습니다. 회계 시스템 자동화든 제조 시스템 자동화든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이거나 아니면 주어진 데이터를 이해하는 방식이든 여러 가지 기술 패키지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두 경영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AI에 숙달한다는 것은요, 인공지능으로 인해 나타나는 변화와 리스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한계점은 무엇인지,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지를 통찰해야 합니다. 물론 인공지능은 일반 경영자 입장에서는 생소한 영역일 수 있기 때문에 지식과 경험을 쌓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기술의 수익성을 따지기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유사 업종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만한 사례들을 연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찍 기술을 도입한 혁신가들 혹은 기술에 능통한 전문가들과 많이 접촉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데 어떤 물적 또 인적 조치가 필요한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성공적으로 채택하는 데 얼마나 걸렸는지, 최소 ROI를 실현하는 데 얼마나 걸렸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통찰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